17번째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의 모임입니다. 오늘이 저는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준호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이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은 대학이 지역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대학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주로 이런 상업적인 또는 대학의 이윤 그리고 이런 뭐 학비 장사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원래 공공적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하는 중요한 그 지역사회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이렇게 좀 괴리되는 이 대학이 계속해서 이제 장사를 내야 되고 이윤을 내야 되고 논문을 제껴야 하고 학생을 많이 받아서 학비를 많이 챙겨야 하고 뭐 이런 참 슬픈 그런 어떤 현실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괴리되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든 이런 소박한 어떤 모임으로라도 저희들이 한번 막아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학의 공공성인 거죠. 대학의 공공성. 여러분들 누구나 시민들은 이 대학을 활용할 수 있고 대학이 내뿜는 이런 어떤 지적인 파워를 여러분들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대학 경영, 대학의 실천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17번째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을 준비해오고 있고 오늘 17번째를 맞이했고요. 오늘 이 17번째 저희 이 시민강좌 모임이 특별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국내 강사들이 기존의 어떤 이 강좌는 주로 국내 강사들에 의해서 이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일본 중앙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추오대학이라고 그러죠. 추오대학의 상학부 교수이시자 저희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개건 교수로 지금 2년간 놓아 계시는 마츠하시 토오루 교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다. 그래서 순시 통역으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오늘 특별한 점은 오늘 우리 인천 지역의 부평에 있는 미추홀 신용협동조합, 미추홀 신협이 이 자리를 여러 가지로 지금 후원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후원 없이 대학의 지원도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이 센터장에 그냥 연구비로 이렇게 주로 막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많이 부족한 점도 많았고 하나 늘 참석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기여, 헌신 때문에 저희들 나름은 잘 감당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강사료도 잘 지급해드리지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요. 오늘 이런 어떤 학술적인 어떤 모임의 어떤 의의를 높게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자체가 신용협동조합이지 여러분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인천 부평의 미추홀 신용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을 이론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기여하고자 오늘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정말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공부 모임을 주관하는 교수로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정말 귀하고요. 정말 두 손 모아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평의 미추홀 신용협동조합의 오늘 이 구호는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기존의 어떤 협동조합이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데 저는 크게 일조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 의의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어떤 패턴과 좀 다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사회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는 주로 경영학적인 어떤 이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체제를 변혁해 나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를 변혁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 변혁 주체인데, 사실은 협동조합의 어떤 경영상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것이 지상과제로 설정되면서 학문들은 항상 시류에 늘 편성하죠. 그러니까 경영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다루고 또 관찰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 협동조합의 뭐 이런 어떤 경영상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연구들이 줄을 이루고, 또 그런 어떤 연구 성과가 교육을 통해서 파급이 되면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사실 이른바 어떤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사업체로서 이렇게 이해되는 우리 한국적 동굴의 우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이 한국의 그리고 인천의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해의 결여,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좀 체제 변혁적인 협동조합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의 문제의식에 칼 마르크스의 협동조합 이론을 오늘 강의를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마츠하시 토오루 교수께서는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이고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중에서도 여러분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런 어떤 노동가치론 또는 뭐 공학론, 몇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또 정치운동론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체계 중에서도 공학론에 정통해 계시는 분이고요. 어떤 주류경제학과의 일절 타입 없는 이른바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이신데, 저희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에 오셔서 막스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협동조합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이 정통에 계시는 분께서 역시 막스의 어떤 그런 시각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런 풍부한 방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연구하신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막스의 협동조합론을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순차 통역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1시간 한 10분 정도 통역 쳐서 한 1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친 후에 오늘 미추홀 신용협동조합의 또 후원에 대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마츠하시 토오루 교수님의 일어나실 때 여러분 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마츠하시라고 합니다. 한국에 1년이나 살았지만 한국어 잘 못해요. 그래서 교수님 통역을 잘못해서 오늘 통역을 통해서 좀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어소시에이션론というテーマで話をさせて 오늘 테마는 막스의 어소시에이션론입니다. 이 어소시에이션이 뭐냐면 이른바 직역하면 생산협동조합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자영업자의 어떤 그런 연합인 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니고 선키스트 같은 그런 어떤 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출자하고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자들이 관리 운영하는 이른바 생산협동조합이다. 소비협동조합이 아닌 생산협동조합이다. 노동자들의 어떤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副題は未来社会の担い手は労働者協同組合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제가 부제를 미래사회의 핵심 주체로서의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갈 핵심 주체로서의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マルクスが未来社会の担い手をそのように考えていたということが今日一番言いたいことです。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막스는 이와 같이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어떤 주역을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제 바텀라인입니다. まずアソシエーションという言葉ですが、マルクスは独特の意味で使っています。 막스는 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간주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労働者協同組合という意味です。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これは3つの点を特徴とします。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요. 第一には生産手段の共同所有ということです。 제일 먼저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입니다. そして、一人一票で共同で経営に参加する共同経営です。 그리고 공동 경영입니다. 즉 1인 1표의 원리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이른바 공동 경영체. そしてその人たちが全員で働く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전부 전원 이른바 같이 공동으로 노동하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つまり共同所有、共同経営、共同労働、この3つが特徴です。 그래서 공동 소유, 공동 소유, 공동 경영, 공동 분배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막스에 있어서의 어소시에이션, 즉 생산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이다. こういう人々の結びつきをアソシエーション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런 노동자들의 연합을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을 바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런다. 이거는 우리 한국의 막스주의적 어소시에이션론에서도 이미 많이 이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これが未来社会の担い手であるというの 바로 が 이것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今日の主張点なんですが、 바로 오늘 강의의 주안점인데요. ではこれは前世紀20世紀においては全く主張されない内容でした。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세기 20세기에는 이와 같은 막스의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시점 자체가 전혀 살려지지 않았다.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20世紀においてはマルクスが考えた社会主義というのはソ連型社会主義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20세기에 있어서는 막스가 생각했던 사회주의를 소련형 계획 통제형 사회주의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동굴의 우상이 작동되고 있었어요. 편견이. ソ連型社会主義というのはまず第一に国家による生産手段の所有、国有です。生産手段の国有です。 소련형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어떤 소유, 이른바 국가적 소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ですから企業形態は国営企業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기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국영기업의 형태가 되는 거죠. そして中央によって計画が立てられる。経済計 그래서 画が立てられる。 중앙정부에 중앙에 의해서 모든 어떤 생산과 관련된 계획이 세워지고 수립되고요. つまり国家所有、そして国営企業、中央集権的な計画経済、この3つが特徴です。 그래서 기존의 어떤 소비에트형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소유, 그 다음에 국가 경영,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어떤 계획형 분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키워드로 하는 이런 어떤 사회주의가 사실은 사회주의의 모든 것인 양 인식되는 뭐 이런 어떤 편견이 작동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이 막스주의 또는 막스주의 운동가들의 이른바 인식이었다. しかしこういうソ連型社会主義はレーニンによって歪められた姿であるというのが、最近明らかになってきた事実です。 그래서 이 소련형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탈린도 있지만 사실은 뭐 레닌주의자들이 여기 계시면은 조금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레닌에 의해서 조금 막스의 원래의 어떤 오리지널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 왜곡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970年代私は学生、生活を送りました。 나는 1970년도에 대학생 생활을 했는데요. 多分その時に未来社会の担い手がソ連型でないと言ったら多分無事に家に帰れ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 당시 진보 진영과 좌파 운동가 진영에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이른바 소련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다가는 몰매 맞았던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좌파 진영에서. しかしソ連型社会主義というのはマルクスの唱えた唯物史観の観点から言うと非常におかしな社会です。 근데 소련형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막스의 어떤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어떤 뷰포인트, 이 시각에 의거해서 본다면 굉장히 사실 좀 약간 넌센스한 이 모델입니다.
マルクスは社会全体の構成とそれから社会の発展の法則をこの図で表したように考えました。 제가 막스의 생각을 한번 컴팩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막스는 어떤 사회 체제의 어떤 구성 그리고 사회 발전의 어떤 기본 법칙을 이와 같은 막스의 생각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社会を建物に例えますと、 이 사회를 종으로 이렇게 세워보면 上部構造と下部構造という2階建てに考えます。 여러분 잘 아시는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이 1층, 2층의 어떤 하나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社会体制というのは全体としての人々の社会としてのまとまりというふうに考えてください。 사회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사회 전체를 어떤 총괄하는 그런 어떤 모양 또는 어떤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このまとまりがどういうふうにつけら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그 사회 구성 요인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사회 체제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人が集まってバラバラにならないためにはある決まり事が必要です。 사람이 어떤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별화되거나 원자화되거나 이렇게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한 사회의 법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상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회를 엮어내기 위해서는. この決まり事が法律や政治の諸制度。 그게 바로 법률,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입니다. でそういうふうにはっきり決まっていなくても社会に暮らしている人々が皆同じように考えるものの見方、考え方があります。 뭐 확실한 어떤 제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작동되는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것들, 어떤 심리적인 어떤 동질성 이런 것들이 작동되면 한 사회는 뭐 이렇게 느슨하지만 하나의 어떤 사회로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これを広い意味でイデオロギー。 그런 것들을 넓게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具体的に言いますと、韓国では大学進学率が 90% 近いですね。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한 90% 정도 된다고 난 들었습니다. 義務教育はどこまでですか？ 의무 교육은 언제까지입니까? 高校までですね。なぜ大学に行きますか？ 근데 왜 그렇다면 대학에 들어가는 건지요? それは法律で決まっていないんですが、皆そのように考えて。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 내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90% 이상이 대학에 지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 한 사회를 이렇게 묶어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역할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こういうふうに法律で決まっていなくても人々の行動を規制していくものの見方、考え方、これがイデオロギー。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과 제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 사회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그들에게 어떤 특수한 하나의 어떤 규칙성을 부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こういう決まり事、これが上部構造です。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상부 구조라고 합니다. 한 사회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상부 구조. 그러니까 감 잡으시죠, 여러분.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게 아니죠, 이건. 예. しかし社会にとってもっと大事なことがあります。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총괄되고 그다음에 어떤 한 사회가 굴러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게. 人間はなぜ社会という集団を作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 인간은 왜 사회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는가? これ人間は共同して働いていかないと食べていけない、生きていけないんですね。 인간은 같이 협업하고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뭔가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人間が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な活動を経済活動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인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활동, 근본적인 활동은 바로 경제 활동인데요. そのために必ず人はある集団を組まなければいけない。 그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その経済を営む時の人と人との結びつき方のことを経済構造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래서 어떤 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개인은 집단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집단 내에서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경제 구조로 합니다.
この経済構造のことを株構造 이런 어떤 경제와 관련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어떤 뭐 생산력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경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基本的にこの株構造によって上部構造の形が決まります。 기본적으로 막스주의적인 어떤 역사 인식은요 하부 구조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경제 활동, 경제력 또는 뭐 여러 가지 생산력, 생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와 법률과 정치와 제도를 결정해내는 밑에서부터 위를 규정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막스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명제입니다. ではこの経済構造を決める要因は何か。 그렇다면 경제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これをマルクスは生産力と生産関係 아까 제가 통역하면서 잠깐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경제 구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물질적 토대로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있습니다. 生産力というのは人間が自然に働きかけて必要なものを得る時の効率性のことですね。 인간은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힘과 능력을 가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물자를 얻어낼 수 있는 이른바 효율성의 정도 그것을 바로 생산력이라고 합니다. その水準に応じてある人と人との結びつき方、生産関係が決まってきます。 그 생산력의 수준에 의해서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또는 뭐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가 규정된다. 그때 그 관계를 생산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노동자 계급이 착취당하고 종속되고 있는 뭐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その生産関係を決める大きな要因が生産手段の所有関係です。 그 생산 관계를 규정하는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 생산 수단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독점적으로 자본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느냐, 이른바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생산 관계는 결정됩니다. つまり土地や機械や道具を誰がどういう形で持っているか、これが生産関係を決めます。 토지라든지 또는 기계라든지 또는 노동력 상품들 이런 노동력 상품들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생산 관계인 것이죠. これが社会体制のあり方、構成を決める概要です。 그래서 막 전부가 됐네. 네,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赤で書いたところがその社会が変わっていく要因です。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한 것이 바로 사회가 그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른바 그 사회를 변화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인데요. まず生産力というのは人間が、生活している中で必ず上がっていきます。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대합니다. 뭐 IT, NT, BT 뭐 하면서 인공지능 그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계속 생산력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대할 수밖에 없죠. 정대해왔고요. 生産力が高まっていくとだんだんもともとあったこの生産関係とマッチしなくなってくるわけですね。 생산력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원래 발전하지 않았던 원래 생산력 수준에 매칭하고 있었던 생산 관계가 이른바 새롭게 정대한 업그레이드된 생산력과는 여러분 미스매칭하게 되는 거 이해갑니까? 기존의 생산력과 기존의 생산 관계가 매칭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좋은 관계라고 그러는데 서로 잘 궁합이 맞아떨어졌다면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생산 관계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このそこで新しい生産関係が生み出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러면 이제 생산력이 발전한 만큼 새로운 생산 관계도 이른바 구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するとこの新しい生産関係ともともとあった生産関係がうまくいかなくなる、対立する、矛盾す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산 관계와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생산 관계 간에는 역시 서로 대립하고 또는 서로 모순을 보이는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最終的には古い生産関係は倒され、
최종적으로는 낡은 생산 관계는 타도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되고 新しい生産関係が主流になる。 이제 새로운 생산 관계가 주류가 되는 つまり 뭐 이런 것들이 역사 발전의 법칙인데 つまり経済構造が変わるということになる。 그런 생산 관계가 새로운 어떤 생산력 수준에 맞춰 가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새로운 경제 구조로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でこの経済構造、すなわち株構造の変革に伴って上部構造も変革される。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부 구조가 주로 이와 같은 생산력의 어떤 변화, 생산력의 변화에 따른 어떤 생산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위에 있는 상부 구조를 바꿔나가는. このようにして社会は変革されていく、変わっていく。 뭐 이런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한 사회는 변혁되고 한 사회는 새로운 어떤 사회로 그러니까 봉건제 사회가 자본주의로 이행했거나 원시 공동체 사회가 노예제로 갔거나 노예제가 봉건제로 갔거나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이행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시스템 이행에는 사부 구조의 특히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매칭이냐 미스매칭이냐는 문제로 역사는 이와 같이 변형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これはマルクスの唯物史観と言われる 이와 같은 뷰 포인트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뭐 진보 정당에 계셨다든지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얘기 지금 굉장히 뭐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 ところがソ連型社会主義というのは非常におかしな形で生まれました。 그런데 소련형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로 조금 돌아가죠. 소련형 20세기 때 로망이었던 소련형 사회주의는 이와 같은 유물론적인 어떤 사회체제로 유물론적인 역사 발전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상하다 좀 난센스한 개념인데요. 社会主義になる前のソ連、ロシアですが、ロシアにおける生産関係はまだ封建制から脱していなかった。 사회주의로 급격하게 이행하기 전에 러시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짜르 정권들 기억나죠? 이게 전부 보면 어떤 생산 양식이었어요. 자본주의가 아니었고 중세 봉건형 사회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나라였죠. 生産力も他の資本主義諸国と比べてはるかに低かったわけです。 생산력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심지어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었어요. 소련형 사회주의로 가기 전에. そこでいきなり革命によってこの上から変えていったわけです。 근데 갑자기 혁명에 의해서 하부 구조가 아닌 상부 구조의 어떤 큰 변화가 변화가 있었던 거죠. そして上部構造を変えることによって下部構造を逆に変えていこうと。 오히려 상부 구조를 방금 막스의 어떤 이 결정론, 이 막스의 어떤 이와 같은 화살표와는 달리 오히려 위에서 큰 변혁이 이루어져서 이 상부 구조의 변화가 하부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추동하는 뭐 이랬던 것들이 바로 러시아에서 나타난 사실인데. ですからマルクスが考えていたような社会の変革のされ方と明らかに違う。 그래서 형성된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막스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어떤 사회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막스에 의한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막스가 바라보는 사회주의, 이른바 막스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말기에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되었다. 그러면 이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에 맞는 고도의 어떤 생산 관계가 고도의 어떤 변화한 생산력에 매칭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생산 관계를 구축하고 이른바 이 상부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어떤 밑에서부터의 어떤 그런 변혁이 그야말로 오스독스한 막스주의적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인데 사회주의 환대. 러시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실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어 눌리는 그랬기 때문에 소련형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의 구축된 어떤 소비에트형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토양 위에 서 있는 사회주의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そこで問題なのは新しい社会が生まれるときその担い手となる新しい生産関係は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산력을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 그러면 그 생산력에 맞는 이른바 생산 관계는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생산 관계의 어떤 모양과 양상은 어떤 것들인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それをマルクスはアソシエーションという形として考えていた。 막스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생산 관계의 패턴으로서 바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자유로운 노동자 개인의 연합체로서의 어떤 어소시에이션,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산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이 아닌 이른바 메이커, 제조업 협동조합. 왜 이 막스는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어떤 생산 관계의 발현 형태로서 そのことをマルクスの文献を渡っていって証明していく。 뭐 이거는 내가 지금 그냥 내 멋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막스에 대한 문헌 해석학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막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문건들을 라이팅했는데요. 막스의 문헌에서 남겨져 있는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막스는 이른바 자본주의를 뛰어넘고 새로운 어떤 생산 양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산 관계의 문제인데, 그 생산 관계를 주로 어소시에이션,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연구입니다. 意外と知られていないんですが、マルクスはアソシエーション、生産者、労働者協同組合とのつながりというのは若い頃から結構あります。 의외로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막스의 젊은 시절, 청년 막스의 여러 문헌에서도 막스는 이른바 생산협동조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산자 협동조합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생산에 같이 참여하는,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분배, 관리, 운영하는 이런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청년 막스의 여러 저서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막스가 이를 새로운 어떤 생산 관계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매개로 설정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초기 저서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一番早くは26歳の時に生活協同組合の設立に関わっています。 생산협동組合ですね. はい、生活協同。 막스는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26살 때 유럽의 생활협동조합, 생협이죠. 지금도 이야기하면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풀어 말할 수 있는데, 소비자협동조합 운동과 소비자협동조합의 발족 같은 것들이 크게 아주 관여하고 있습니다. 31歳でイギリスに亡命しますが、その時には生産協同組合の設立に関わっています。 막스가 31살 때는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영국의 여러 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또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요. その翌年にはチャーティスト運動の運動家と関わりまして、やはり協同組合に関してこれはマルクスは論文を3本書いています。 그다음 그 바로 ing년 32살 때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이 운동의 어떤 지속 가능한 전개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중요하다. 그래서